네. 자, 오늘은 이제 3주차 수업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적혀 있는데 오늘은 여기 1교시에 법률행위 대리 요거 하면요. 민법 총칙 첫 번째 제1편 이제 끝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물권이에요. 두 번째 제2편 물권인데 물권의 총론 파트입니다. 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그림이법 이제 책 받으셨죠, 여러분들? 예, 10페이지 나와 있는 목차인데 지금 첫 번째 산 거의 다 올라가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를 공부하는 거죠. 법률행위에서 열무제를 내는데 다른 건 다 했어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3요소, 그다음 법률행위가 고장나버린 무효와 취소, 그다음 법률행위 계약할 때 조건을 달아서 기한 달아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기초 개념 배우셨고 이제 남아 있는 게 요겁니다. 법률행위의 대리예요. 법률행위 대리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 보통 그냥 계약으로 읽으시면 되고 계약을 직접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법률행위의 대리라고 합니다. 법률행위에서 10문제 나오는데 총칙에서 대리에서 보통 3문제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게 상당히 높은데 그래서 대리를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은 한 3-4시간은 필요해요. 서너 시간은. 그런데 지금 11월 12월 과정은 전체 산세만 둘러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월 들어가서 해 바뀌면 1, 2월 수업, 3, 4월 수업에 3시간 이상 투자해서 2번 자세히 하고 오늘은 대리가 뭔지 그냥 개념만 잡을 거예요. 이거 여기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면 다른 산을 둘러볼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만 하겠습니다. 3시간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대리라고 해서 저 제목부터 조금 우리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바꿔야 되겠는데 법률행위는 계약이라고 보통 동의어는 아니지만 보통 계약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고 대리한다, 뭐 대신한다, 계약을 대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황이요. 갑이 병과 무슨 계약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가 직접 이 계약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빠져요. 이 자리에 대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갑의 계약을 대신해 줘요. 대신해 준다고 해서 이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하고 원래 계약을 해야 될 사람을 본인이라고 하고 계약을 하려면 상대방이 필요하죠. 상대방. 이 대리의 삼면관계, 삼각관계예요. 그래서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최소한의 등장인물이 3명이겠죠. 대신해 주는 사람, 계약 상대방, 그다음 원래 해야 될 사람.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스토리텔링을 하겠습니다. 뭔가 좀 얘기를 만들어 볼게요. 갑이 이 건물 주인이에요. 그리고 갑은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회사가 갑자기 서울 본사로 발령을 냈어요. 급하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자기는 올라왔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당분간 내려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부산으로 다시. 그래서 아예 이사를 하기로 해서 서울로요. 아이들도 다 전학시키고. 그러니까 부산에 살고 있던 이 집은 팔아버려야 되는 거죠. 처분하기로 했어요. 근데 자기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부산 집을 처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집 구경, 집 보러 왔을 때마다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떠오른 인물이 이 인물이에요. 얘가 누구냐? 얘가 누구냐면 수진인데요. 이게 우리 그 등장인물 속에 앞에 보면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입니다. 그림이법의 여주인데 최근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언제 합격했느냐? 모레 합격합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발표하는 거 아시죠? 29일 날 그때 합격합니다. 그때 주로 삼촌의 대리인, 그러니까 조카예요. 아까 삼촌이고 대리인으로 활약합니다. 꽤 예쁜 편인데 똘끼가 있는 4차원 캐릭터입니다.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얘가 생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시험 최근에 붙었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 얘도 부산 살고 있으니까요. 부산에 있는 조카니까. 이름이 수진이니 수진아. 너 이번에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 붙었다며. 삼촌 듣기로는 그 시험 되게 어렵다 그러던데. 오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붙었냐? 공부는 얼마나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1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사실 삼촌도 좀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했더니 학원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메가랜드 뭐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삼촌이 자기 사정을 얘기해요. 여차저차해서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삼촌이 서울에 있으니까 이게 집 팔기가 쉽지 않다. 네가 삼촌 대신해서 이 집을 좀 팔아
사오 이렇게 된 거예요. 팔아만 주면 좋은 가격에 팔아주면 삼촌이 가방 하나 좋은 거 사줄게 샤넬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샤넬 오케이 된 거죠. 둘이서 뭔가 합의가 돼가지고 뭐 그거야 어렵지 않지 내 팔아드릴게 해가지고 합의를 보고 어느 주말에 한번 부산에 내려가서 요렇게 수진이에게 위임장을 써줍니다. 이거 보니까 삼촌 팔이죠. 옷도 색깔도 똑같죠. 이게 색깔이 똑같습니다. 완전히 디테일도 엄청 삼촌이 이렇게 갑은 을에게 이 건물 매매계약 체결 그럼 그 이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수여한다. 지금 대리권을 수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거 위임장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수진이는 삼촌을 대신해서 이 집을 삼촌 집을 팔 수 있는 권한 대리권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를 물색을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해요. 매매 계약을 합니다. 자 매매 계약을 하면은 보니까 이게 매수인이네. 매수인은 병이죠. 여기서 이제 매도인이 누군가가 중요한데 매도인은 누구일까? 갑일까 을일까? 갑입니다. 갑. 삼촌이 매도인이고 수진이는 매도인은 아니에요. 매도인의 대리인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중요해요. 수진이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할 때는 자기의 이름으로 명의로 계약을 하면 안 돼요. 실제 계약을 해야 될 사람 본인이라고 할 때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해야 돼요. 본인 이름으로 삼촌의 이름으로 삼촌을 매도인으로 해서 이것을 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현명 나타낼 현 이름명 이름을 나타낸다는 거지. 본인 이름을 이걸 현명이라고 합니다. 114조에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다. 저게 현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다라고 할 때 이 위한다란 말이 있죠. 위한다 이런 것도 다 법률 용어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그냥 일상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시지만 다 전문적인 법률 용어예요. 법에서 일상에서 누구를 위한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을 잘 되라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 사람이 득이 되라고 잘 되라고 그런 거잖아요. 뭐 약 먹일 때 아이를 위해서 약을 먹이면 쓰다고 안 먹는다 그러면 먹어라 처먹어라 이렇게 그래서 네 몸에 좋은 거다 해서 아이를 사랑해서 위해서 아이 몸을 위해서 그 누구를 위한다는 게 그런 의미인데 법학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다죠. 삼촌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수진이가. 근데 삼촌 잘 되라고 삼촌 뭐 대박 나라고 이런 소리 아니에요. 뭐냐면은 법학에서는 위한다란 말은 누구를 위한다. 그자에게 효과가 생긴다는 소리예요.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효력이라고 하는 게 이 계약을 통해서 생기는 권리, 의무를 얘기합니다. 갑을 위하여 갑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이 소리예요. 을을 위하여 을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수진이는 계약은 자기가 하지만 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상의 권리, 매도인으로서의 권리, 매매 대금 받을 권리, 그다음 매도인의 의무, 소유권 넘겨줄 의무 그것들이 삼촌에게 바로 생긴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말하는 거죠. 알려주라는 거죠. 그것을 현명이라고 해요. 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서 이렇게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이 계약은 수진이가 계약을 했지만 다이렉트로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대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는 게 이 계약을 통한 권리와 의무가 본인에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의 권리가 뭘까요? 돈 받을 권리지 이거. 의무는 뭐예요? 소유권 넘겨줄 의무죠. 이것들이 계약을 수진이가 했다고 해서 수진이에게 생겼다가 수진이가 삼촌에게 넘겨주는 과정이 없어요. 다이렉트로 계약은 얘가 하는 순간 바로 권리와 의무 이 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대리입니다. 대리.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자,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대리인은 계약을 할 때. 근데 이 본인이란 말이 또 우리가 일상에서 잘 쓰진 않지만 쓰는 분들이 있죠. 약간 권위의식에 찌든 분들. 자기 셀프 지칭할 때 본인은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본인을 쓰면 안 됩니다. 대리인은 자기 셀프를 얘기할 때 본인이라고 해버리면 헷갈리는 거죠. 본인은 여기인데. 그러면 대리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자기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이건 뭐 너무 두껍네. 자기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으로 아니면 자기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요. 자기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법을 안 배우신 분들은 대리인들은 계약할 때 자기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본인 이름으로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 이상한데? 그 자기하고 본인이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는데 다른 겁니다. 본인은 고유명사입니다. 법률 용어예요.
여기를 지칭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거지. 이게 대리의 구조예요. 글로 한번 보자면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제도가 이겁니다.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을 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예요. 이거 좀 이해되시죠? 이제 두 문장이 저 타인이 누굴까? 대리인이지.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 명의로 뭐라 그래요? 현명. 그래서 의사표시를 하죠. 이 집 사실래요라고 이렇게요. 의사표시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사겠다고 하면 의사표시를 받죠. 청약하고 승낙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이 계약의 효과,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 계약을 통해 생기는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이 권리와 의무를 직접 바로 다이렉트로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이 제도를 대리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뚜껑에 놨겠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리 공부를 할 건데 대리 공부는 이 세 사람의 관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본인, 대리인, 상대방. 근데 법서에서는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나올 때 그 관계를 서술을 할 때요. 중구난방으로 막 아무 얘기나 얘 얘기했다가 이렇게 안 해요. 딱 하는 패턴이 있어요. 법서는 서술 패턴이 있는데 세 사람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갑과 을의 관계 제일 먼저 얘기해요. 그다음 을과 병의 관계를 따로 떼어서 얘기해요. 그다음 병과 갑의 관계를 다시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요. 대리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갑과 을의 관계를 대리권이라는 제목으로 배우세요. 타이틀로. 여기서는 왜 대리권이라는 타이틀을 다루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대리권이거든. 이렇게 수진이가 삼촌 집을 삼촌의 이름으로 팔 수 있는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대리권이라고 해요. 이 대리권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가? 발생 원인. 또 대리권의 권한의 크기,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범위. 또 대리권이 어떤 제약을 받는 경우는 있는가? 그다음에 대리권이 어떤 원인으로 소멸하는가? 그런 얘기들을 이 둘의 관계로 배워요. 대리권이라는 타이틀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뭐 책 보시면 제목이 대리권 이렇게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양쪽 바닥에 쭉 나와요. 두 번째는 을과 병의 관계는 대리행위라는 타이틀로 배워요. 대리행위. 대리행위가 뭐냐? 대리인이 대신해서 한 법률행위 그 소리예요. 이 매매계약이 바로 대리행위죠. 수진이가 삼촌을 대신해서 삼촌 이름으로 계약을 했잖아. 매매계약. 이걸 대리행위라고 얘기해요. 대리행위야 당연히 대리인하고 상대방이 하는 거지. 계약을. 이 둘의 관계. 여기서는 논점이 한 3개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논점은 현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할 때 자기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본인 이름으로 해야 된다. 뭐 두 번째는 요 매매계약에 뭔가 대리행위에 뭔가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을 본인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계약을 하고 있는 대리인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거 배우시고. 그다음에 대리인의 능력에 대해서요. 계약을 할 때 필요한 3가지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대리인에게도 다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돼요. 이런 것들을 대리행위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대리행위를 했어.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효과가 생기죠. 권리와 의무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생기느냐?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권리 의무가 생기. 얘는 빠지고 얘는 계약만 대신해 주는 거야. 요 둘의 관계를 대리 효과, 대리행위 효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대리의 기초 개념이고 그다음에 대리의 종류를 좀 볼게요. 그냥 법률 용어들 이제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대리가 무엇인지, 그럼 대리의 종류 여기까지만. 첫 페이지만 딱 하는 거죠. 오늘 11월 과정에서는 대리에는 임의 대리가 있고 법정 대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떻게 구별하는 거냐면 구별의 기준이 대리권이 발생한 원인이 서로 달라요. 이 수진이는 임의 대리인이라고 하고요. 이 아이의 엄마는 법정 대리인이라고 해요. 어떻게 다르냐면 한쪽은 대리권이 발생한 원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본인이 원해서 본인의 뜻대로 대리권이 생긴 거고 한쪽은 본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생긴 거야. 구별하시겠죠? 이쪽이 본인의 의사에서 생기는 거야. 이 수진이가 대리인이 된 것은 본인인 삼촌이 대리권을 준 거잖아요. 아까 위임장을 써줘가지고요. 대리권을 수여한 거예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자기 의사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대리권을 임의 대리권, 이 대리인을 임의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임의 의사에 따라서 임해서 생긴 대리권 이 말이에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해요. 법률 용어들은 다 줄임말들이에요. 조금 느려보면 되는데 수권은 이 숫자가 무슨 숫자죠? 한자 줄 숫자죠. 권은 대리권을 얘기해요.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대리권 수여 행위 7글자를 줄여가지고 뭐라고 한다?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수권행위에 생긴 대리권을 임의대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문을 한번 보여드리면 128조에 나오는데 128조 내용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런 임의대리권이 소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내용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표현만 한번 구경시켜 드리려고. 임의대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느냐?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이렇게 나와요. 법률 행위로 수여된 대리권. 무슨 대리권을 의미하죠? 여기 나오고 있는 임의대리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이 법률행위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여기 네 글자? 수권행위죠. 법률행위는 수권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수권행위에서 수여된 대리권, 임의대리권은 어쩌고 저쩌고 된다, 어떻게 하면 소멸한다 이건데 나중에 배우고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저런 걸 임의대리권이라고 해요. 반면에 이쪽을 볼게요. 이쪽은 모자지간이네. 그 아이가 6살이에요. 여기에 6세 아이예요. 6세 아이가 가진 능력을 한번 얘기해 보면 우리 능력 3가지 배웠는데 고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렇게 3가지가 있을 때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잠깐만요. 이거구나. 이걸 할까요? 이 3가지 능력이 있을 때, 자, 6세 아이가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6세 아이도 권리 능력은 당연히 가지죠. 가질 수 있습니다. 권리 능력이라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지는 거예요. 그냥 갓난쟁이도 얘가 집을 소유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어린 아이도요. 있죠. 이 건물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 몇 억짜리. 그다음에 의사 능력은 있을까? 의사 능력은 6살 정도면 없다고 봐야죠. 없습니다. 이 얘가 혹시 이 집을 파는 계약을 하고 싶다. 매매 계약을 못 합니다. 하게 되면 무효죠.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 어린 유아, 정신병자, 만취 상태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의사 능력이 없어서 해도 효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 능력은 없는데 행위 능력은 있을까? 행위 능력도 없지. 행위 능력은 19이 돼야지, 성년이 돼야지 생기는 거니까 얘도 없어요. 그렇게요. 근데 없어요. 이런 애들은. 근데 혹시 갑이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을 팔 일, 매매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직접 매매를 못 해요. 얘가 매매계약 법률을 하게 되면 의사 능력이 없어서 무효거든요. 또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취소 사유도 있고요. 그리고 얘가 좀 나이가 들면은 7, 8, 9, 10살, 11살, 2살 그러면 의사 능력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또 생길 수 있는 철 들면. 하지만 19이 될 때까지는 이건 안 생겨요. 행위 능력은. 그러니까 얘가 계약을 하게 되면 항상 취소 사유가 있어서 이 얘가 이렇다는 걸 아는 상대방들은 절대로 얘하고 직접 매매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얘 집을 매매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필요성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그냥 엄마가 대신 이 집을 팔아줄 수 있어요. 그 권한이 그냥 저절로 있어요. 여기처럼 아이가 본인이니까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조문을 보시면 그냥 911조에 미성년자 친권을 행사를 하는 부 또는 모는 엄마죠.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본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또 얘가 만약에 어른인데 정신이 좀 안 좋아. 정신적 제약이 있어가지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이나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피성년 후견이 된 거죠. 피성년 후견이 되면은 법원에서는 그런 심판을 하면서 걔를 도와주는 후견인을 한 명 붙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후견하는 사람은 후견 받는 사람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런 대리권은 지금 본인의 의사에서 생긴 대리권이 아니고 그냥 911조 38조 법률 규정에서 생긴 대리권, 그 대리권을 법정 대리권이라 하고 그런 대리인을 법정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리권 발생 원인이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죠. 다릅니다. 그런데 자,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 중에서 우리가 대리에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3문제. 재작년에는 올해 말고 작년에는 4문제도 나왔어요. 너무 심하게 냈는데. 근데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안 나와요. 이쪽은 안 나와요. 우리가 대리를 공부한다고 할 때 여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임의 대리. 법정 대리는 그런 걸 법정 대리라고 하는구나라고 개념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임의 대리 위주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원리를 좀 민법의 원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13페이지인데요. 그림민법 13페이지인데 자, 이거 보시면은 이거 좀 이 원리가 좀 기억나시나? 우리가 민법을 배운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 요건과 효과를 공부하는 거라고 했어요. 효과라는 게 바로 권리 변동이에요.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했고 그 법률 요건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는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 이렇게요. 이 둘을 가르는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권리 변동을 일으키겠다, 효과를 발생시키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것을 표시해서 당사자가 의사에 기해서 의사대로 원한대로 권리 변동을 일으킨다면 그것을 법률행위라고 하고 의사표시 같은 건 들어있지 않아. 그래서 법에 정해진 대로 권리 변동을 일으킨다면 그 원인을 법률의 규정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간파를 하는 게 민법 실력을 올리는 지름길입니다. 방금 대리권을 보셨어요? 물론 대리권은 권리는 아니에요. 아직 뭐 그것까지 아실 필요 없는데 권자로 끝나 있지만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고 하는 다른 종류인데 아무튼 비슷한 룰이니까 대리권이 생겼잖아. 수진이에게 또는 엄마에게 대리권이 생겼잖아요. 생긴 원인이 요거 아니면 요거라니까요. 민법에서 항상 뭐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원인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수진이의 대리권은 무슨 대리권? 임의 대리권. 아이 엄마 대리권은요. 법정 대리권. 근데 수진이의 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생긴 거거든. 본인 이 삼촌의 의사. 삼촌이 대리권 줘야 되겠다는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해서 의사 표시한 거예요. 대리권을 써준 거지 이렇게. 대리권을 주는 무슨 행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법률 행위. 그 법률 행위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권 행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대리권을 임의 대리권이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는요. 아이는 엄마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911조 법률 규정에서 대리권이 생겼어요. 법정 대리권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민법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권리 변동의 원인은 얘 아니면 얘인 거야.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의 규정이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이거를 빨리 간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다른 것들도 보여드릴게요. 나올 때마다. 네. 자, 두 번째는 능동대리, 수동대리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쪽 다 수진이 나와 있죠. 법정 대리는 배제시켰습니다. 법정 대리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 그냥 그런 걸 법정 대리라고 하는구나라고 아시면 되고 양쪽 다 임의 대리인인데 능동 대리, 수동 대리는 어떻게 구별한 거냐면 의사 표시의 방향에 따라 구별한 거예요. 의사 표시의 방향. 능동 대리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의사 표시했냐면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의사 표시를 하고 있어요. 능동적이죠. 적극적이죠. 이쪽을 능동 대리, 그다음에 적극 대리라고 해요. 다른 말로 뭐 잘 쓰지도 않는 말인데 뭐 아실 필요 없지만 적극 대리라고 해요. 반면에 이쪽은요. 대리인이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고 있어요.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고 얘는 듣고 있는 거야. 얘는 대리인이 말을 하고 있고 상대방이 듣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쪽을 수동 대리, 수동적이잖아요. 방향이 또는 소극 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동 대리 또는 소극 대리 이렇게요.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대리권을 수여받았어요. 삼촌이 이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면은 을은 병을 찾아가서 계약을 맺어야 돼요. 여러분 계약은 하나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져요. 두 개로 이루어져요. 두 개. 계약을 하자고 먼저 하는 의사표시를 청약. 그다음에 그래 하자라고 하는 거 뭐죠? 승낙. 그러니까 을이 병을 찾아가서 아저씨 이 집을 내가 싸게 드릴 테니까 삼촌 집인데 제가 삼촌 대리인인데 제 위임장 보세요. 그래서 자기 대리인 걸 증명하고 이거를 사시죠. 제가 얼마에 드릴 테니까 라고 의사표시를 해요. 이렇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계약하자고 의사표시를 한다면 능동대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계약은 이런 일방적인 의사표시 청약만 가지고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3억 가격 괜찮은데 좋아요 살게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거야. 승낙을 하는 거죠. 그 승낙도 여러분들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거야 대리인이 대신 받아주는 거야. 대신 받아주는 거죠. 요럴 때는 요거는 승낙을 받고 있는 거야. 요럴 때는 대리인이 능동 대리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 능동. 얘는 무슨 대리를 하는 거라고요? 수동 대리.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대리인이 말하고 있으면 무슨 대리예요?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으면요. 능동 대리.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요. 수동 대리인 거야. 엄청 쉬운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에 여러분들 주눅들 시가 아니고
대리인이 글을 쓰고 있어. 상대방에게 편지를. 무슨 대리 하고 있는 거야? 능동 대리. 편지가 와서 그걸 읽고 있어요. 수동 대리 하는 거야. 그뿐인 거야. 그냥 의사표시 방향성 문제죠.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려면 판례가 이렇습니다. 판례로 보여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임의 대리권에는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 그러니까 지금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은 수동 대리권인데 판례는 똑같은 말인데 무슨 대리권으로 표현하고 있죠? 수령 대리권. 수동 대리나 수령 대리나 의사표시를 받는다는 거니까 동의어입니다. 이 권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뭔 소리래 이게?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다라고 할 때는 무슨 대리 할 권한이 다 있다는 거죠. 능동 대리, 수동 대리 할 권한이 다 있어야 되죠. 이 능동 대리 권한밖에 없고 이 권한은 없다? 그러면 계약을 할 수 있나 없나 수진이가? 없지. 청약을 했거든요. 아저씨 이거 사세요. 싸게 드릴 테니까. 그 권한은 있어. 유권 대리로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사겠다고 승낙을 하는데 이걸 받을 권한은 없다 이거지. 그랬을 때 수진이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죠. 잠깐만요. 사신다고요? 나 살 줄은 몰랐네. 잠깐만요. 삼촌이요. 제 삼촌이 능동 대리할 권한만 줬고요. 수동 대리할 권한은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신다고 해봤자 저는 그거를 받을 권한은 없으니까 사고 싶으시면 직접 삼촌한테 내 전화번호 찍어 드릴 테니까 직접 말하세요. 요게 수동 대리권은 없는 대리인이 해야 될 행동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삼촌이 대리인을 써서 계약을 할 실익이 별로 없지 않나? 그러니까 계약 대리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날 대신해서 의사표시를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능동 대리도 하고 수동 대리 하라고 권한을 다 줘야지 계약이 될 거 아니겠어요? 말 알아들으시겠나? 못 알아들을 말이 아니죠. 이 말을. 이 말부터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권 대리, 무권 대리예요. 있을 유, 없을 무예요. 대리 행위를 했는데 대리인이 그럴 권한이 있냐 없냐 문제죠. 있으면 유권 대리, 없으면 무권 대리예요. 수진이는 대리권을 수여받았죠. 대리권이 있어요. 삼촌 집을 팔 수 있는 권한 자격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이게 무슨 대리라는 거예요? 유권 대리죠. 유권 대리는 114조 다시 한번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라 그랬어. 그 권한이 뭐래? 세 글자로. 대리권이겠지. 권한 내에서 했대. 권한 내에서 반대말은 뭐죠? 권한 외에서 밖에서 했다는 건데 대리권이 이렇게 있는데 그 권한 내에서 했으니까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예요? 있을 유. 권한이 있다. 유권 대리죠. 권한이 있어도 권한 밖의 행위 시킨 일 말고 엉뚱한 짓을 하면 무권 대리고요. 그렇습니다.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이며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 계약은 유권 대리니까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는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여러분들? 유효. 요 매매 계약은 뭐하다? 유효다. 누구에게 유효하다? 본인에게.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리 행위는 항상 효과가 생기든 안 생기든 누구를 기준으로 효과가 생기고 안 생기고 하는 거야? 본인. 누가 아니라.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거야. 자,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해석해 볼까요? 요 매매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누구에게 생긴다? 본인에게 생긴다 이 소리예요. 무슨 권리일까?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무슨 권리? 돈 줘요. 매매 대금 줘요. 라고 청구할 권리. 대금 지급 청구권. 무슨 의무일까요?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수진이에게 생기지 않고 삼촌에게 다이렉트로 생겨버린다는 거죠. 저렇게 정상적인 유권 대리를 하게 되면. 됐습니다. 이건 유권 대리예요. 근데 이제 무권 대리 볼까요? 이번에는 이쪽이에요. 이거 부자지간이에요. 여기는. 이거 우리 쓰레기죠. 쓰레기 아빠잖아요. 그럼 여기가 삼촌이었는데 이 사람이 여기 삼촌이고 여기가 이렇게 아빠면은 요 둘은 사촌지간 정도 되는 게 보통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환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얘 둘은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인데 서로 몰라요. 그리고 놀랍게도 1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나요. 얘들은요. 한 번도 얘들은 접점이 없어요. 사건에서. 그냥 아들인데요. 이름은 쓰레기고 대리권을 준 적이 없죠. 아들아 이 집을 팔아달라.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위임장을 위조한 거지. 아까 얘는 위임장을 실제로 받았고 얘는 위조해서 자기가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등기 뭐 서류 같은 건 전부 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훔쳐 나온 거야. 하는 짓이 쓰레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가지고 있으면 등기소도 가지고 있지 위임장도 위조해서 들고 있으면 아무 사정을 모르는 상대방이 볼 때는 저처럼 정상적인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을 해버린 거죠. 이럴 때 이거는 권한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의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다. 쉽죠? 무권 대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권 대리는 어떻게 되느냐? 130조 제목은 무권 대리죠. 대리권이 없는 자가 없는 사람이 이 자자는 아들 자자가 아니고 이제 놈 자자죠.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 이 계약이죠. 이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고 있어요.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답니다. 효력이 없답니다. 뭐란 소리? 이 매매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 효력이 없다. 없을 무자 쓰면 되죠? 무효. 뜻은 뭐예요? 무효의 뜻은요. 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계약을 통해서 생겨야 될 권리와 의무가 생기지를 않는다. 누구에게? 본인에게. 여기 X 치면 되지. 그러니까 이 계약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도 아버지는 상대방에게 돈 줘요라고 할 권리가 생기지 않죠. 매매대금 주세요. 이 권리 안 생겨요. 물론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도 생기지 않아요. 이게 계약이 무효라는 소리죠. 무효입니다. 근데 그건 알겠는데 그리고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혹시 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졌다면은 등기도 무효입니다.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등기했어도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효라고 심플하게 말을 안 해놓고 이런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무효다라고 돼 있어요. 추인을 안 하면. 반대 해석을 해볼까요? 문장을 논리적으로 반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이라도 말해보세요. 본인이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라고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추인이 대충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은 되시잖아요. 추인, 추후에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계약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지. 나중에 뭐 상대방이 아버지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더니 뭐예요? 뭐 이렇게 된 거죠. 뭐라니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아들을 통해서 집 팔지 않았느냐? 왜 이러시냐? 그러니까 그 순간 바로 이놈의 새끼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또 이게 병이 도졌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는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애가 뭐 그냥 취미생활 또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는 이거 책임 못 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애비로서 이거를 인정할 수도 있어 없어 계약을요. 있죠. 추인하는 거 추인. 추인을 하면 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 즉 소유권 넘겨주겠다는 거죠. 추인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추인을 해볼까요? 아버지가 이 계약을 추인하는 거지. 그러면 무효가 아니라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유효. 유효란 말의 뜻이 아시겠죠? 이게 X가 O로 바뀌어버렸잖아. 그럼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추인하면. 매매대금 받을 권리는요. 생기는 거예요. 그게 추인이에요. 근데 추인이라는 이 단어는 지난주에도 뭐 하나 배우지 않았나요? 지난주에 배운 게 기억나실 리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우리 쓰레기 아들이 고등학생이 이번에는 아버지 집을 대리해서 판 게 아니고 자기 집을 자기 명의로 파는데 아버지 동의받고 팔아야 되는데 동의 안 받고 팔게 되면 아버지는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죠. 취소할 수도 있지만 취소 안 하겠다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추인. 취소권 포기예요. 그러니까 추인은 동명이인이 많아요. 민법에는 추인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단어는 다 추인 그러는데 뜻은 제각각 달라요. 여기 추인은 그냥 아버지가 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대. 소급표가 또 있다는 거예요. 소급표가. 뭔 소리냐면 이런 거네. 이거 10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자, 추인하기 전에는 효력이 없는데 추인하게 되면 소급표 효력이 생긴다. 10월 1일 날 계약을 했을 때 계약 당시에는 무효입니다. 이 계약은. 근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11월 1일 날 추인을 했어요. 그럼 한 달간은 무효인 상태에 있다가 11월 1일이 되면 유효가 된다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11월 1일부터 아니면 10월 1일부터요. 소급표예요. 소급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인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죠? 계약이? 무효. 잘 연습해 볼게요. 애니메이션 효과를 이용해서 추인 아직 안 했어. 그러면 계약이 뭐라고요? 무효. 추인하면요. 유효가 되죠. 소급해서. 추인 안 하면 무효.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 해놓은 계약은 무효 상태가 확정적이에요? 불확정적이에요? 불확정적이지.
지금은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유로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불확정적이다. 다른 말로 더 많이 쓰는 말이 읽으세요. 뭐라고? 유동적이다.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보통 무효하고 달라요. 일반적인 무효는 무효 상태가 다 확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무권대리의 무효는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유동적 무효라는 용어는 44페이지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다 그림입법 책에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44페이지 나오는 건데, 자, 무효의 종류에 보시면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이렇게 나오죠. 확정적인 무효가 원칙이에요. 확정적 무효는 보세요. 계약이 성립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무효예요. 쭉 무효예요. 끝까지 무효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이게 유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효의 기본 모습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무효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사망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살아날 수 없죠. 완전히 죽었다면.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139조에 뭐라고 돼 있느냐. 무효인 법률행위는 아무리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죽은 사람은 소생술을 해도 살아나지 않는다. 이게 무효의 원래 모습이에요. 원래 대부분의 무효들은 추인하면 효력이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생기지 않는 대부분의 무효는 어떤 무효다? 확정적 무효인데 반대에 무슨 무효가 있다는 거죠? 유동적 무효. 뭐 해외 토픽감이 있어. 이상한 애들. 그리고 해외 토픽에 이런 거 나오지 않나요? 장례 치르고 있는데 관에 넣어가지고 장례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막 치가지고 살아나는 경우 있잖아요.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그 정도의 이상한 무효예요. 법률이가 성립하고 무효가 되는 어떤 이유로 무효가 되는데 쭉쭉쭉 무효로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어. 여기서는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추인. 하면 돌아와서 유로 뒤집어지는 벌떡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가. 이런 요상한 무권 대리의 무효 같은 경우를 유동적 무효라고 하니 범상한 그런 게 아니죠. 이게. 하여튼 이상한 무효입니다. 나중에 다시 또 다른 유동적 무효도 또 하나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 매매 계약했을 때 뭐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외워올게요. 유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자가 한 계약은 뭐하다? 유효.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뭐다? 일단은 무효다. 무효는 무효인데 확정적이지 않은 유동적 무효다. 엄청 헷갈립니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유유 무무 이렇게 외우는 방법은 안 헷갈릴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죠. 유권 대리는 유효고 정상적이니까 무권 대리는 무효다. 이거는 안 헷갈릴 것 같은데 안 헷갈리죠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는 이유는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거. 그렇죠. 그렇죠. 무시죠. 아는 게 있어야지 헷갈리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두 개 헷갈리는 건데 아는 게 워낙 없으니까 헷갈릴 수도 없는 거예요. 헷갈리고 싶어도. 여러분들 지금은 이거를 뭐 안 헷갈리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3, 4월 정도 되잖아요. 3, 4월 정도 되고 중간에 뭐 배우시겠지 그 사이에. 거기서 엄청 심하게 뭔가 하여튼 강한 어떤 인상을 받아요. 그거 받아요. 거기랑 헷갈리는 거야. 그걸 막 배워가지고 그 3, 4월 정도 되면 제가 이 질문을 하잖아요. 대리권 없는 자가 위임장 위조해서 등기소를 절취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을 하면 이 계약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그러면 공부 꽤나 했다는 분들 열심히 한다는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유라고요. 대답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뭔가 심한 영감을 받은 거지. 여기서 뭔가를 뭐지 이건? 예. 유효라고 대답을 하세요. 충격적이죠. 뭐 헷갈리는 거야. 거기서 뭔가를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닌데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 아니 뭐야 이건 그럼 무효인가 하고 무효로 대답하세요 다시.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줏대가 없냐 그러면 아니 유효 이렇게 대답하시고 제가 다그치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확실하게 하나만 대답해라 그러면 입술을 바들바들 떨다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답을 유효 이렇게 자신 없는 거지. 나중에 제가 3, 4월쯤 됐을 때 이 상황을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릴게요. 뭘 하고 헷갈리는 거야. 지금은 안 헷갈리지. 지금은 헷갈릴 수가 없지. 예. 여기까지 OX 문제를 잠깐만 몇 개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에 수동 대리가 뭐냐? 수동 대리 반대말은 능동 대리죠. 뭐야 이건? 여기 그냥 나오네. 자, 수동 대리 반대말 능동 대리인데 수동 대리란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수동대리가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거야 받는 거야? 받는 거죠. 하는 경우를 무슨 대리라 하죠? 능동대리라 하죠. 그러니까 X네. X이고요. 보이세요? 지금 색깔 예, 잘. 무권대리 행위는 무권대리 행위예요. 무권대리. 그 효력이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다가 불확정적이다. 다르게 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배운 거 유동적인 상태. 유동적인 어떤 상태? 무효 상태, 유효 상태. 기본값은 무효 상태에 놓여 있다가 본인이 추인을 하나 안 하나에 따라서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추인을 안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 책임 못 집니다 이렇게. 그럼 무효로 확정되는 거예요. 추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본인에 대한 효력이 발생할지 여부가 완전히 확정, 결정이 되는 거다. 맞나요? 맞겠네.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대리권이 없는 을이 이렇게 했어요.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여서 갑소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무슨 대리죠? 이게? 무권대리예요. 이 매매계약은 본인인 갑이 추인하지 않는다면 갑에게 효력이 없다. 무효인 상태다. 맞습니까? 맞죠.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효력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그 정도면 이렇게 해서 그냥 대리가 그런 걸 대리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고 예, 됐습니다. 대리 전체 내용 배워야 될 100이라고 한다면 한 5 정도 한 거예요. 그냥 예, 이렇게만 하고 실제 대리 내용들은 1월 달 넘어가서 해바뀌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첫 번째 산은 대충 하산을 하고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산이에요. 자, 첫 번째 산 이름이 총칙이었어요. 총칙에서는 법률행위 공부하신 거고 두 번째 산의 이름은 물권이에요. 물권. 물권산도 보면 총칙산은 비행기가 날을 정도로 높은 산이었죠. 오르기 힘든 산인데 물권산도 위험한 산입니다. 오염이 터져가지고 지금 화산 터져가지고 그렇습니다. 14문제 문제도 많이 나오네요. 14문제 나와요. 근데 물권은 이렇게 체계가 총론, 강론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총론, 강론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아시죠? 총괄적인 이야기를 총론, 개별적인 이야기를 뭐라 그러죠? 강론. 예. 이 물권이 뭐냐면 물건을 얘기해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 해요. 물건에 대한 권리,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이런 물권들 이게 민법에 물권이 8가지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8가지 물권을 따로따로 배우는 파트가 물권 강론이에요. 강론이고 그다음에 그 8가지 물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원리를 배우는 게 물권 총론이에요. 보통 14문제 나올 때 강론에서 대충 한 10문제, 총론에서 대충 한 4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권 총론 이 진도를 나갈 거예요. 총론 부분을 볼 거예요. 근데 8가지 물권이 어떻게 8가지인지를 보자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물권이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두 번째가 소유권. 세 번째는 그룹인데 용익 물권이라고 있어요. 용자는 사용의 용자고 익자는 수익의 익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게 말고 남의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인데 처분은 못하고 이런 물건이 3가지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3가지를 용익 물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라고 있어요.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총 8개죠? 하나, 둘, 6개, 3개, 3개에서 이렇게 8가지 물권들을 따로따로 배우는 게 강론입니다. 근데 질권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질권이 왜 안 나오느냐? 질권은 그 대상이 동산이에요. 동산. 동산만 질권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동산 시험이에요. 부동산 시험이에요. 부동산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공식적으로 빼놨습니다. 질권. 질권은 질권 빼고 7개의 물권에서 한 10문제, 11문제 이렇게 되고 이것들 공통 원리를 총론에서 배우는 거야. 이렇게 대충 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물권은 총각이죠. 총각. 총론, 강론 이렇게 해요. 강론은 8가지 물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8가지 물권 나오고 총론은 그 공통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다시 두 파트로 나눠져요. 보통 물권 총설 그리고 물권의 변동. 변동이란 말 좀 해석하시겠나? 변동은 배우셨는데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생로병사를 변동이라고 하고 총설은 이런 내용으로 돼 있고요.
변동은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가 나갈 예정입니다. 물권 소멸 빼고 거의 총론 부분을 진도로 나갈 건데 대충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물권의 의 개념에서는 공부를 할 때 항상 물권과 대비되는 상대적 권리 채권이에요. 물권 채권을 비교하시면서 물권의 의의와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거든, 물건이. 근데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은 한 개의 물건이어야 됩니다. 한 개의 물건. 한 개의 물건에 한 개의 물건이 성립한다는 원칙, 일물, 일권주의. 이 원칙과 예외를 좀 공부하시고. 물권의 종류. 물권의 종류가 8개 있다 그랬죠? 이렇게 물권의 종류는 법이 정합니다.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물권을 만들 수 없습니다. 법이 미리 다 정해놓습니다. 물권 법정주의. 그다음에 물권의 효력에서는 2가지를 배우는데 효력은 개별적 물권의 효력은 제각각 달라요. 소유권의 효력, 전세권의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다 달라요. 근데 여기는 총론에서 효력이니까 이 8가지 물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효력이 있어요. 일반적 효력. 2가지인데요. 우물. 하나는 우선적 효력이고 또 하나는 물권 조건인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배우시게 되고 그다음에 변동 파트에서는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하게 되면 널리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발생, 변경, 소멸했음을. 그게 공시의 원칙이에요. 그 공시하는 수단을 공시 방법이라고 하죠. 등기를 통해서 점유를 통해서 공시하게 되는데 공시는 뭐냐? 그 공시된 방법을 믿고 믿을 신이죠. 믿고 물권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맞아요. 이거 좀 배우시고 요거는 지금 안 하고 물권 행위는 자 부동산 물권 변동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할 때 어떨 때는 등기를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등기가 필요 없어요.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물권의 소멸에서는 물권의 공통적인 소멸사유 일반적인 소멸사유 한 4가지 정도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마지막 파트 빼고 요까지 한번 진행을 할 건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좀 여러분 공부하실 때 첫 번째 물권 공부를 하실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강론에 들어가면 개별적인 물권들을 배워요. 소유권 배우고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배우니까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총론은 보다시피 이런 물권들의 공통적인 원리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막연한 이야기들, 무슨 주의, 무슨 주의, 무슨 원칙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막연하잖아요. 무슨 주의, 원칙 이런 거.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데 이 어려움을 더하는 요소가 있으니 그 뭐냐? 법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막 서술을 하잖아요. 그럼 독자들이 읽어보다가 못 알아먹거든. 그러면 조자가 뭐라 그러느냐? 참 못 알아먹네. 그러면서 그럼 내가 예를 들어줄게. 자, 우리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얘기를 잘 못 알아들을 때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면 아 그게 그 소리였어? 라고 좀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법서에서는 예를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얘가 다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여기서 갖고 오고 여기서. 여기 아직 진도 안 나갔는데 뭔지 모르는데 이걸 물권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구체적인 물권을 가져오는 거야. 소유권이 이렇잖아. 전세권이 이렇잖아. 저당권이 이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물권은. 난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래서 예를 읽어보면 더 황당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법서는 수학책하고 달라요. 수학책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순서를 올리잖아요. 앞에를 가르쳐 놓고 뒤에 걸 뭐 사칙연산부터 가르쳐 놓고 뭐 이렇게 뒤에 거 뭐 인수분해, 미적분 이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자연수 먼저 배우고 정수 배우고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막 실수, 허수, 복소수 이렇게 막 기억나시나요?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 쉬운 거를 설명하고 점점 더 수준을 올리는 게 수학책이라면 없어요. 법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1페이지부터요. 예를 들기 시작하는데 1000페이지 나오는 내용들을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 공부할 때가 더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들어도 잘 못 알아들으실 거다. 뭐 이런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거다. 그런 경고를 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으시고, 예. 그러니까 지금 못 알아들어도 꾹 참고 들으셔야 돼.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가 이거 쭉 듣고, 그럼 나중에 이런 거 공부할 때, 강론 공부할 때,
아 그때 했던 소리가 그 소리였어. 여기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여기가 생각이 나서 아 이해가 되네. 그럴 때도 많고 또 이게 한 번만 하고 설명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사이클을 돌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때 뒤에 내용을 들은 상태에서 다시 들으면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설명을 그래도 제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은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예 못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곤란하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설명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여기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진도 안 나갔지만 이거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들 것들이 이런 것들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니까 그 조문들하고 왜 물건이 8가지 물건이 왜 8가지 물건인지만 조금 얘기를 하고 이 교시로 넘어갈게요. 왜 물건이 8가지냐면 물건의 뜻이 이거예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거든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이라 하는데 지배한다는 뜻이 뭐냐면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한다는 거예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건데 근데 왜 이렇게 물건이 8개나 있나? 이걸 다 할 수 있느냐?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자, 이 중에서요. 사용 수익 처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니 이름이 뭘까요? 소유권이에요. 예컨대 요 건물에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이 뭐예요? 자기 거라는 거지. 그러면 자기 집에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수익은요? 임대 놓아서 월세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지 처분. 그 소유권이 그런 거죠. 소유권은 완전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지배권이죠. 그럼 불완전한 물건도 있다는 거네. 뭐냐면은 이 물건들 중에 어떤 것들은 이 물건을 보세요. 처분이 빠져요. 사용은 할 수 있어 내가 일정 기간. 그다음에 뭐 임대 놓아 수익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못 팔지. 처분은 못 해. 이게 뭐나요? 이게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물건은 이 세 가지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에요. 이 세 가지 물건을 그룹을 뭐라고 부르느냐? 용익 물건이에요. 용익이 어디서 온 단어인지 아시겠죠? 용은 어디서 왔어요? 사용의 용자야. 익은요. 수익의 익자야. 붙여놓은 거야. 사용하고 수익만 할 수 있지 처분은 못하는 물건. 전세권을 예를 들면 되겠네. 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이번엔 전세권자라 해볼까요? 전세권자라 2년 계약한 전세권자라면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지. 또 전세권자는 자기가 임대 놓아서 자기가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가능해요. 전세권자는. 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전세하고 다를 수 있는데 차차 배우기를 하고. 하지만 전세권자 자기 집 아닌데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처분은 못하죠. 이렇게 사용 수익은 할 수 있는데 처분은 못하는 용익 물건이 3종이 있네. 그다음에는 뭐냐면 사용 수익은 못하는데 처분만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이 그룹이에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그룹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이 세 가지 물건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 담보물건이라 한다. 왜 담보물건이라는 말을 쓰느냐? 채권의 만족을 담보한다 이 소리거든. 개런티한다. 그러니까 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이 권리만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항상 채권하고 연결돼 있는 거야.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 건물에 저당권이 있다고 해볼까요? 이번엔 저당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당권이 있다는 것은 저 건물에 아마도 여러 사람은 을이라 그럴게요. 요 건물 주인을 갑이라고 할게요.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준 거야. 한 1억 정도. 돈 1억 원을 빌려줬으니까 1억 원을 갚으세요라고 요구할 채권이 있거든요. 근데 요 채권 돈 떼일까봐 당신 집에 내 담보 좀 잡읍시다라고 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를 마쳐서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담보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돈을 갚으면 1억 원을 갚으면 이 등기는 말소해주면 돼. 돈 받았으니까. 돈을 못 갚으면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의 힘을 행사를 하죠. 저당권의 힘은 어떤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처분의 힘. 저당권자가 되었다고 내가 저 집을 넘겨받아서 내가 사용하고 수익하진 않아. 보통 이 저당권자가 누굴까요? 현실에서는요. KB, SB 이런 애들 아닌가요? KB는 국민은행, SB는 신한은행, NH는요. 농협이죠. 얘들이 보통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우리가 우리 집에 저당을 잡는 거잖아. 그럼 그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살진 않지. 그 직원들이. 사용 수익을 안 하는데 우리가 돈을 안 갚으면은 처분해버리지. 경매 방식으로요. 저걸 팔아버릴 수는 있어 없어. 저당권자로서요. 팔아가 돈으로 바꿔버리죠. 환가시켜서. 그래서 을한테 빌린 돈을 못 갚을 정도면은 다른 빚쟁이들도 더 있겠지만은 저당권자는 저당 잡아놓은 물건을 팔았을 때는 거기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빚쟁이들보다 자기의 채권을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거든요. 배당을 먼저 받아갈 수 있고 순위가 앞서거든.
그러니까 돈을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채권의 만족을 뭐 해준다라는 소리죠, 여러분들? 담보해준다, 보장해주는 물건,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러니까 사용 수익은 못하지만 뭐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물권은 결국 이렇게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다. 근데 용어를 좀 더 말해볼게요. 용익 물건이 3개가 있잖아요. 담보 물건이 3개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이 프로그램하고 관계없이 만들어서 여기까지 꽉 채워서 PPT를 만들었는데 이 뭐지? 필기 프로그램이 여기가 이게 자꾸 올라와 가지고 여기를 가리네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좀 올리면 되지 않냐? 장난 아닙니다. 이 작업이 여러분들 끝장납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올리는 작업 하려면 이게 엄청 애니메이션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쪽으로 좀 옮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봐야 돼. 옮길 방법이 있는지 이쪽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용익 물건이 3종이고 담보 물건이 3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 6개예요. 이 2개를 한꺼번에 부르는 말이 있으니 제한 물건이라 그러죠.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여기가 완전한 물건인데 여기는 완전하다, 제한적이다, 제한적이죠. 사용 수익 처분을 완벽하게 못하고 제한적이다, 불완전하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선을 딱 그으면요. 지금까지 제 입에서 한 번도 안 나온 애 하나 있죠. 혼자 노는 애. 저 점유권요. 쟤는 가만 냅둬야 돼요. 제 성질 더러워요. 쟤는 건드리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렇게 8가지 물건 중에 점유권을 제외한 이 아래쪽에 7가지요. 7가지를 본권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지 무슨 단어가 나왔을 때 알아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 거 아니겠어요? 제한 물건 그러는데 뭐지? 이러면 문제를 못 풀지. 점유권은 본권이다, 본권이 아니다? 본권 아니다. 저 뭐냐면은 저는 가만 놔둬야 돼. 하여튼 쟤는 가만 놔두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어쨌든 제가 총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강론에 있는 권리들을 예를 들 건데 그나마 제일 예를 많이 들 거 3가지. 완전한 물권 소유권, 용익 물권의 예 전세권, 담보 물권의 예 전환권. 요 3가지는 조문만 보고 갈게요. 211조 소유자, 소유권의 내용. 자, 물권의 내용은 이렇게 다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답니다.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능이 소유권이에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넘겨받아서 점유를 해서 그 용도에 쫓아서 뭐 한다? 사용하고 수익하니까 용익 물건이지. 그다음에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통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뭐를 받아간다고요? 우선변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그 담보 잡혀 있는 토지나 건물을 팔아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63조에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뭐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돈 안 갚으면요. 소송도 없어. 필요 없고 바로 경매 들어가서 환가시켜서 배당 절차에서 일반적인 채권자들보다 자기 채권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자죠. 요 3가지 가지고 한번 총론을 진행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해서 요거 가지고 물권의 의의와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